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자유권은 관할 대상으로 하고 사회적 문제가 들어오면 그냥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애초에 관할 바뀌기 때문에 다 올려보냈습니다. 그 경험이 오래전에 있었다. 2년 정도 때 제가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사회권에 대한 과제를 냈고 좀 대중적으로 충격이 사회권 선지부 그걸 위한 지원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불선지국이라는 이름을 제가 달았던 거는 사회권 선지국 그러고 나서 너무 어렵게 들릴 것 같아서 가불선지국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물론 가불선지국이라는 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 한 10만 부 정도 팔린 것 같은데 이게 녹취는 이렇습니다. 이제 당시 제가 정책을 낼 때가 언젠가 하면 그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딱 그 시점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저 소문을 썼을 때 당선되는 날에 제가 전날에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사업가 있죠. 또 많은 분들이 팀사업을 잘하거나 그냥 왜 윤석열 정권을 만들기에 대한 비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비난들 다들 비난받을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당시 시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가장 잘했다고 얘기되고 있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다 되었고 그래서 당시 지금 이제 박태원 부장께서 깨어나오니까 눈덩이 선진국이다까지 유행을 했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현재 그리고 그 촛불혁명이라는 걸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그 뒤로는 코로나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가 다 이제 보장되어 있으면 분명하고 대통령의 chấp 의기 설명할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로 기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죠. 즉 그거에 당연한 기능을 컴퓨터 용어를 디폴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 때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에 더해서 이제 저도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걸 빼고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만큼 있으면 다음 민주정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성과를 이루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자유권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다음 과제는 사회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소프라가 닥치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 수반기 2년은 정말 극복 때문에 아무 일도 사실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전화강하고 있는 시대였고 그 와중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제가 알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보다는 다른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과제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게 지금 가불선지부인데 가불이라는 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선진국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자유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선진국 수준이고 경제력 수준도 그렇고 문화 수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근에 문화센지고 지진지 모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세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회권 분야는 저 밑이 나쁘죠. 즉 사회권의 희생 위에 우리가 자유권 선진국을 이루고 사회권의 희생 위에 문화 선진국을 이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정치의 과제를 보면 사회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총선 전에 정확히는 이제 올해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부산에서 하고 3월 3일 날 창당을 하고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이제 비전을 내세웠더니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등이
사회권을 가지고 뭐 사회주의권이라도 발명이라도 막 했습니다. 뭐 제가 뭐 국방비도 아꼈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그만큼 그게 이제 먹히는 그게 그런 말이 먹히는 세상이란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넘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쭉쭉 진도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보시면 지금 겁자 독재 정부에 대한 얘기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 자유권에 있어서의 자유권 선진국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점은 제가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윤석열 그 정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뭐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오전에 뭐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이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법적인 재판이 어떤 관계없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 때문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법적인 문제는 따로 이제 아마 사법적으로 열심히 그 변호인단에 뛰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오늘 성명서를 냈는데 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재명하고 가면 자기가 산다 이렇게밖에 없겠죠. 또는 제가 빨리 구속되길 바라고 시선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대부분 여론조사상으로 다 80% 국민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각종 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모두가 차단하고 우리가 이제 공기 수준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제 지금 그냥 보통의 공기를 마실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공기 수준 이제 냄새가 나거나 좀 이산화탄소 질소가 들어오면 느끼지 않습니까? 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보통 수돗물 마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물 마시면 나빠지면 그거 뭐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자유권 수준,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에 있어서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 수질, 공기질에 느끼는 그 연망과 불필요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원상회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러버가 보시면 그것도 모두가 그것은 그래서 제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민화라에서 거의 매우 정치권 학교에서는 이 얘기를 제보했지만 언론이나 보통 시민사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쓰인 건 올해 초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만들어지고 이 말을 처음 제기를 했고요. 사회권이란 말 자체도 아직까지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 저희 당이 이제 만들었을 때 3년 로그일다 밑에 있더니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걸 뭐 언론에서 살짝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 자랑해서가 아니라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요거를 이제 공으로 내세워놨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957로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공으로 만들게 됐고 그것이 650만의 국회의원들이 원안해 주셨습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니라 석 달도 넘어겠다죠. 그래서 저희 견수박을 3개월로 노무유자로 바꿨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이미 아실 것 같아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주제의 사회권 선진국 여기로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회권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사회권 개념 보시면 나옵니다만 갑자기 제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입국 아닙니까? 유엔에서 이미 1966년 이때 유엔 연합총회에서 만든 사회권 규약에서 쓰고 있는 말. 사회권이라는 말을 social rights라고 해서 이게 쓰고 있고 그 말을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유엔 사회권 규약에 관련된 국가 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해야 된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한국 사회권 근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유엔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유엔이나 법무부나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한 말인데 보통의 국민들은 이 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도록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권, 사회 이런 말하면 이게 마치 이제 뭐 공산당 뭐 이렇게 가버리는 그 달걀이 콘크리트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접근하지 않으려고 한
그래서 이 사회권이라는 것하고 그 중요한 이제 구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회권하고 복지하고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많이 돼 있고 겹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조명시단도 복지국가를 원하죠. 지향합니다. 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있으면 북부에 복지국가가 잘 되어 있다 그러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뭐 저희가 뭐하고 사회민주당 우리 한창민 대표 이 갈비뼈 프로 최근에 그 경찰들한테 압박해서 넣고 나가 올렸더라고요. 한참 그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혁신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걸 강령으로 쓰고 있고, 근데 저희는 복지국가는 말 쓰지만 그걸 넘어서 그 단어보다는 해외권 선진국이라고 말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차이는 그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사회에 와서 또는 뭐 사회복지 계급 등에서 보게 되면 복지가 나오는데 복지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것.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국민이 국가 보고 해달라고 요구도 못한다. 국가가 해주는 것, 시혜를 베푼다고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권리라고 하면 자유권, 재산권, 무슨 권이라고 하면 이 다른 일 같습니다. 맥주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마시다. 그럼 종교의 자유가 종교에 관한 자유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종교든 간에 그 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 국가한테 가서 여러분의 종교를 다른 종교로 개종하라고 압박을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참죠. 뭐 본인이 불교신자인데 그럼 가톨릭인데 개신교인데 다른 종교로 바꾸라고 국가가 아주 말하면 참질 않겠죠. 이건 내 권리다. 당신은 이 권리 침해하지 말으라고 할 겁니다. 누구 당해하거든요. 물론 과거 중세시대 때 강제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종교 아바오는 죽이기도 하고 하염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죠. 또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더 넓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집회 시위 자유,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유권 중에 하나.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근데 대통령을 비난하는 겁니다. 대통령 욕하는 걸 지금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지금 순찰에서는 더 욕의 강도가 강해지고 욕이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금 이런 자리 말고 술자리를 막 온갖 말이 나오고 욕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할 때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욕하고 욕설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잡혀간다는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지금. 좀 빠지겠죠. 권위주의 정권인데 독재 정권이라고 하게 되면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 진짜 잡혀가서 두들겨 막 고문당했죠. 근데 지금도 물론 찝찝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날 감시하는 거 아니니까 찝찝하긴 하지만 우리 욕을 안 해요. 그걸 정부가 뺏어간다 그러면 이게 뭐지? 내 만약에 대해 생각한 거죠. 내가 그 말할 내 권리를 왜 그래? 그러니까 카이스트 학생이 R&D 일단 특감에 항의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 이틀만 하니까 우리 모두 화가 나는 거죠. 내일은 아니지만 저 학생이 R&D 삭감을 대통령 앞에서 항의했는데 경호이 와서 이틀 막 물고 갔어. 그럼 왜 저러지? 라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학생이 말할 권리가 있음을 나도 말할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산권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볼펜도 내 거다. 또 내 집이 있다. 예금이 있다. 그럼 그 재산 권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국가가 뺏어간다고 찾겠습니까? 참을 리가 없죠. 이렇게 권리란 것을 통상 권리란 말은 내 거란 겁니다. 내 거라서 국가가 옆 사람이건 동료 시민이건 누구도 내 걸 함부로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사회권이라고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제가 이 권리 왜 권리라는 걸 붙이는 게 의리가 있는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당이 이제 먼저 우리
보시면 아까 앞에서 약간 저희 7번 헌법을 저희가 이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총선 시기에 물론 개헌안의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저희가 7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그 부과하기 위해서 7개 뽑았는데 이 7공화국 건설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2007년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2007년에 민주당의 그 노회찬 의원, 고 노회찬 의원이 7공화국 건설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1987년 헌법인데 별정은 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87년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헌법이 바뀐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헌법은 6공화국 하에 있을 때 이걸로는 안 된다. 7공화국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노회찬 의원은 7공화국 개헌을 얘기한다 이런데 그 흐름에서 저는 저희가 물론 집보정당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집보정당 아니지만 이 기본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은 노회찬 의원과 저가 생각이 같거든요. 사적으로 제가 뭐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니었지만 노회찬 의원 부회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교육도 많이 한 사이라서 공유점이 많았는데 금년 보면 되면 1번 5.18 부방제 5.18 60 항제는 헌법 정원수로 이거 뭐 누구 다 당연히 아실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뭐냐면 수도 조항을 헌법에 넣자는 얘기입니다. 왜 넣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에 수변 조항이 없지만 과인스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따라서 노민정부의 행정수도 이제 노민이다 했거든요. 근데 헌법에 수도는 법률을 정한다는 조항을 넣게 되면 그 수도 옮기는 법률을 만들면 수도 이전이 상관이 없어지죠. 그거고요. 3번 뭐 사과하실 것 같고 5번을 보시면 사회권 강화 제한을 넣겠다는 얘기를 여기도 넣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중시한다는 거겠죠. 사회권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헌법에도 사회권이라고 넣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도 복지조항이 있습니다. 복지, 민생 뭐 있는데 헌법에도 사회권이란 말을 넣자고 말하는 이유. 이걸 저희가 헌법 개정 제안을 하는 7가지 중에서도 중에 하나를 넣었다는 말은 그만큼 저희 당에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8개의 사회권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고 책임 의원이 한 명씩 맡아가지고 각종 권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거권 같은 경우는 황운하 의원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교육권 같은 경우는 디지털 교육권은 강경수 의원, 건강권은 김수민 의원 같은데, 그 다음에 환경권은 서항진 의원, 돌봄권은 정준생 의원, 이런 식으로 또 뒤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게 노동권 신장식, 문화권 김재원, 디지털권 이혜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한 5번의 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 하고 이 그것을 가지고 법안으로도 헌법 말고 법률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해서 세미나 진행과 함께 법안을 제출하고 있고요. 8개를 핵심적 법안으로 그 사회권으로 보고 그것을 나중에 내년 초봉 정도면 채부로도 낼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이 3회사 내용은 요거 세미나 찾아보시면 이 PDF 파일로 떠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보다도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지금 여기서 나오는 8가지를 보게 되면 주거, 교육, 건강, 환경, 돌봄, 노동, 문화, 디지털 다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 뒤에 다 번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기 때문이죠. 3사 내용은 제가 다 얘기하기보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권리로 한번 이것이 권리란 말은 아까 제가 자유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체의 자유. 누가 내고 때리면 화가 나고 왜 몸 때려 이렇게 할 거니까 나 때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데 이게 지금 인정을 가지고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8개의 권리 중에서 제가 비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주거권과 돌봄권 2개를 특히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에 관련해서
저런 얘기를 이제 많이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 대학을 다녔던 80년 초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은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제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있고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만난 친구가 있겠죠. 대학 동기들, 그 대학교 중앙도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는데 중앙고등학교 동기들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자라서 부산에서 대학 나오고 지금도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별로 대학 확률이 한 뭐 30% 정도, 35%밖에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거의 한 80% 되겠죠. 물론 그 시점에 대학을 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한 대칭 계급이 상당히 올라간 중요한 기관이었겠지만 일단 대학생을 전제로 해보더라도 당시에 제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들어가면 대부분 어떠한 자기 전망을 하고 있었나 하면 대학을 치고 군대 간다. 또 뭐 군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군대 공부하고 들어오면 어디든지 취업은 된다. 근데 취업이 꼭 대기업을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어딘가는 취업이 된다. 취업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집이 필요하니까 전세를 얻는데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 또 15년 하다 오면 전세 플러스 은행 대출해서 집을 산다. 한 이제 그 정도 생애 주기를 보거든요. 그 와중에 A를 한 둘 정도 얻었다. 이게 저 세대에 제 고향에 있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자란 부산에 있는 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나온 친구들의 전망이었고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제 고향에 가면 제 고향 친구들은 그 정도의 삶을 지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상마다 스카이를 나온 것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 물론이고 광주도 물론이고 인서울 대학이라고 그러세요. 요즘에는 인서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자기 생애의 전망이 이루어지느냐? 전혀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와 세대가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동문 세대들이 이 정도로 해서 자기가 나이가 이제 넘은 거죠. 그래서 저희 세대는 대부분 저희 세대보다는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전가요 소득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보다 아파트로 비교하면 아파트 평방이 적어도 한 칸이 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자가용이 없었는데 자가용이 한 개 있거나 적어도 두 개가 되죠. 단백질 섭취량도 늘어나질 겁니다. 키도 없어져. 저도 그때까지 성매우기 전까지 피자라는 걸 먹어가지고 피자가 없었어요. 전국에서 피자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명동에 피자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서울에 가면 명동에 그 피자를 먹어보라 했어요. 지금 뭐 피자 배달하는 다 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이제 새끼로 됐을 때도 못 냈다는데 제 말씀은 해방 이후에 세대가 거쳐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는 그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적어도 계속 잘 살아나간 세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망이 있죠.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갖고 그냥 쭉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 될 거예요. 경제적 선진국이 될 거예요. 지금 그 무역 규모도 무슨 규모도 우리가 세계 10위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의 자식 세대, 저희의 조카 세대들 딱 보면 다른 상황인 거죠. 이 친구들이 향후 자기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애도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결혼도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애기도 양육비 때문에 걱정해서 애만 받으면 돼요. 부인이커녕 한 명도 논리 많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시어머니가 아파트 신장도 생각하고 있어요. 주거 비용, 양육 비용, 그 시어부부는 뭐 결혼을 전제로 신혼부부는 동부부는 뭐 생활형태 다를 수 있으니까 통상 뭐 시어부부라 전제를 하자면 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민들은 왜 그러냐 애머라 그러고 막 하는데 안 그래요.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다 똑똑한 질문들이거든요. 애를 안 놓겠다는 거야. 하나 자네 학점 놓을까 말까. 그럼 한 명 놓으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인구가 안토가 나죠. 인구 소멸이라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이 이제 인구가 안으로 두명 부모가 둘인데 태가 한 명이 되면 당연히 인구가 반을 줄 거 아닙니까? 삼식산수 두 명인데 둘을 죽고 한 명 나오니까 우리 인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출산율이 0.27, 68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안을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국가가 손을 한다는 얘기를 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거죠. 너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주거권, 돌봄권 문제를 원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에 하나가 그 문재인 케어입니다. 그거 맞죠? 문재인 케어를 정진석 정부가 이걸 세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집안에서 혹시 좀 아프게 된 분이 가족 중에 있으면 의료보험이 얼마큼 잘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당한 중병이 있더라도 문재인 케어 덕에 개인 부담이 확 떨어졌어요. 이 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 되어버려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또 돌리겠다고 하던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번에 혜택을 누리면 그걸 돌리는 거는 시민들이 용납을 잘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암이 걸렸다 또 무슨 수술을 했다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암이 걸렸기 때문에 내 돈으로 이 암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빚 내고 해가지고 집 팔고 해서 제 집안에도 먼 친척입니다만 과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70년대 안 걸리면 집안이 망했어요. 70년대 안 걸린 저희 친인척 집은 팔았어요.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치료가 안 되고 돌아가셔서 집안 전체가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암이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부담하는 게 확 줄고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문재인 케어로. 각종 검사 외에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고 비교해보시면 큰 차이인데 이 차이가 뭘까요? 과거에는 그 문제를 내 가족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투자를 해서 또 밤에 알바를 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의료 비용은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거든요. 아니다. 국가가 이걸 이만큼 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건 사회권이라고 지금 두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약간 그 이전 시대하고 차이가 똑같이 아침에서 우리 모두는 앞서는 병이 걸리는데 그때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그는 주인들이 먼저 하는 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결단을 해서 법을 써오는 victor인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우리는 저에게 한번 있었어요. 수학 때문에 좀 세울 때 우리 그랬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자리를 안 할 건데 자기 먹다가 앞뒤 사람 생겼으면 헤르시게 몇단이 나쁘죠. 이게 이제 우리과 시민과의 흐름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가 남아있는 게 간병입니다. 간병비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집안에 치매가 걸리셨다거나 치매가 아니라더라도 어르신이 많이 아프면 집안에 아주 골치아픈 일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간병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갖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간병 나중에 이제 병원에 어디 보내는 거기서도 인권 침해 발생하고 하는데 간병 비용 관리도 엄청나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우리 집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간병비가 우리 모든 부담이 되는 거 부담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재정적 여건이 안 좋으니까 간병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주거 문제를 돌아올게요. 제가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자기 사무소를 받지 않는 이상 직장을 가지더라도 자녀로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죠. 예. 근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제 친구들이, 저 고향 친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집살 비용을 물려받은 사람이 드물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정상적 국가라면 정부가 집이 돈이 많아서 편하고 상속받는 건 뭐 죄 아닙니다. 상속세 내고 뭐 삭소돼지면 그걸로 하는 거 드문 경우니까 그 경우는 빼고 그런 비용 상속해줄 재산이 없는 사람을 전제로 나라를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서 직장 다니면 10년 정도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 가불선진국 책에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함락원이 주거권 관련 법률도 지금 내고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없다.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그 직장을 다녔다. 이게 뭐 저보다 청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보통 직장의 초봉이 요즘에 300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기업마다 차이가 나지만 300이라고 합시다. 300이 안 될 것 같은데 대략 300이라고 하면 그런 청년들 직장인이 300을 가지고 저기 신혼부비도 오는 뭐 더 할 건데 주거에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 전세금 월세를 하거나 또 전세금 올리는 거 준비를 하거나 또 집 사기 위해서 저금을 하거나 이거 세 가지를 합하면 저는 100에서 150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내리나 관정들 주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300을 벌어도 실제 내가 쓰는 가처분 소득은 100이나 150밖에 안 돼요. 어디 밖에서 쌓아놔요. 그래야 전세금 2년 뒤에 또는 뭐 4년 뒤에 올려달라고 그러면 몰아줘야 되니까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집을 사고 싶으면 또 저금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이제 OECD 국가의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개인이 버는 소득은 300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150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거죠. 주거권의 문제라고 하면 우린 모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직장인도 그렇고 직장이 아닌 사람도 날 사먹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의 돈이 우리의 돈이 즉 국가에 쌓이고 있는데 그 돈을 어디 쓸 것인가? 그 돈은 우리는 그 돈이 우리 거라고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권리라고. 예컨대 제 책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나는 대비 한 80%의 국민들이 임대주택에 삽니다. 임대주택 종류에 여러 가지입니다.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네 칸짜리. 그럼 뭐 임대 기간을 보게 되면 5년짜리, 10년짜리, 심지어 50년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돈을 많이 벌면 나와서 자기 집을 사요. 난 돈이 좋은 주택 산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난 집을 안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그 국가가 돈을 들여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종류별로 대대적으로 공급을 전국에 해두면 아까 말했던 그 청년들은 자신의 소득 300을 다 쓰게 되죠. 김표가 쓰고 임대리가 쓰고 50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년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고 또 자기 자식도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국가라고 불리는 나라 사람들이 집 살 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 집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보통의 시민들이 그게 집을 사지 않으려고 여러 복지국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설득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저도 50년 졸신들도 죽잖아요. 여기 계신 것들이. 50년 되면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그다음에 저희 자식도 그게 있으면 내가 지금 돈을 버는데 왜 집을 사러 애를 쓰겠습니까? 이 말인 거죠. 그 돈을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를 권리로 이해를 하면 이런 집을 지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반박이 되진 않겠지만 주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어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봐야 하는 존재, 부모 돌봐야 되지만 때도 돌봐야 되고 어른도 돌봐야 됩니다. 저희 한 40대 정도 되게 되면 양측을 모두 돌봐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 될 거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돌봄의 주제라.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돌보는 문제, 어린이 돌봄 문제 부담이 커서 신혼부부들 얘기를 안 놓지 않습니까?
그럼 넓은 문제를 예를 들자면 제 책엔 쓰지 않았지만 칠레 같은 경우는 칠레가 긴 나라인데 칠레의 이제 바체레트 대통령이라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칠레도 온갖 이뭐 고 불참하는데 또 출산율도 저하가 되는데 바체레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뭘 했나면 똑같은 예산은 같은 겁니다. 국가의 예산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요. 칠레 긴 나라의 국공립 양육 그 보육 시설을 몇백 개인지 몇천 개인지 저한테 술 잊어먹었습니다. 쭉 다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비 정책이라 난리가 났습니다. 또 그 스타링 유아원에서 반대할 수 있겠죠. 단계 지어 나갑니다. 지어 나가면서 당장 어떤 일이 생긴다 하면 출산율이 두 배씩 급증합니다. 일본들 다 뛰어내니까. 그 산입하고 국립을 다 대란을 시켜서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국공립 유치원 보려고 정말 뽑기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뽑히면 정말 뭐 개돈이라고 다 잔치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점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익이 워낙 크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 이걸 그 잡힌 예산으로 지어 나가면 아기를 양육한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칠레 같은 경우 어떤 소가가 있었나 하면 주로 그나라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으라고 하는 동양권 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에요. 그 여성의 노동 참여 인구가 더 급증해요. 여성들이 집에 있다가 이제 다 그 보육시설로 들어오는 거죠. 노동하는 사람이 되고 소득이 늘겠죠. 그래서 소득이 느니까 쓰니까 시장에 발생하는 이렇게 해서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의 실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뭐 하나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권리 중에서 주거와 돌봄이라는 것을 권리로 말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생각을 낸다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낸다. 지금 다 내는데 그 세금을 내서 모이는 돈에 대해서 이 돈을 여기에 써라 저기에 써라고 요구할 권리로 이해하고 그걸 헌법에 규정한다면 그에 대해서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 각자 도생입니다. 주거 돌봄 문제 같은 경우 각자 도생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는 것 전세금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국가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발상을 바꿔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답답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사회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주변에 그 단어를 좀 용어로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는데 제가 끝까지 쓰실 때 그랬어요. 저는 포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사회권이라는 단어를 유지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보상을 개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 우리 자유권 선진국에 들어왔어요. 윤석열 시대에서 자유권이 불태하고 있지만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을 국가가 짊어지도록 하고 개인이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그게 지금 돼야 될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개발도상 시대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모두 열심히 일하고 뭐 하루에 8시간 노동이 아니라 뭐 하루에 몇 시간 노동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손님이 휴가 그 소요일 놀이터 만들 때 얼마나 큰 제한이 있는지 아마 기억 못하신 거 알 겁니다. 그렇게 말이야. 예. 과거 토요일 다 일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오후 다 일했습니다. 지금은 놀이터를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하자고 했을 때 당시 경쟁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고 놀이터를 하면 국민이 개혁에서 같은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놀이터 시행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누가 안 나가요. 지금은 놀이터만이 아니라 주 4일 노동제 또는 주 4.5일 노동제를 하자고 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4일 노동제 아주 많습니다. 정례적으로 다 실시할 수 없지만 지금 그게 뭐냐면 휴식권이죠. 그 전까지 우리가 그냥 죽으라고 입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경제발전이 되는 시대는 아닌 거고 오히려 기업의 예를 보더라도 4.5일제, 4일제 노동을 했더니 기업에서의 근무율도 높아지고 그 2, 3일이 비니까
2, 3일이 그만두고 놀겠죠. 여행을 가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해서 그쪽 산업이 또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상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제는 이런 제가 여기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면 사람들이 그걸 누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주거권을 보장하면 주면 망할 리가 없죠.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대지에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면 우리나라 아닌가? 안 망할 건 없죠. 인구가 출산율이 증가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쉴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조명신당은 서서히 마무리를 할 텐데 조명신당이 지금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을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쇄빙선을 자처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는 군사 독재 정권 시대의 젊은 시대를 보냈습니다. 인사 독재란 말은 군사 독재 집권하는 핵심 세력이 빙두라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곁으로는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실제 의사결정의 핵심을 군부가 냈듯이죠. 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보게 되면 유명한 관직에 있지만 핵심적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또 핵심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인구가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군부독재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도 뭐 총리는 다 있죠. 근데 인적 구성을 바라봐도 그랬고 이 권력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가 보게 되면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권력 요소에 검찰이 들어있고 그래서 검찰 독재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독점된 권력의 주체가 검찰, 전현직 검찰이라는 것 외에 그것을 독재가 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대부분 공감이 되고 있는 표현 같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 그것은 다 공감이 되고, 그걸 탄핵의 방식이든 개혁의 방식이든 하야의 방식이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거의 80%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뒤는 문제가 뭐죠? 그 뒤는 뭐냐에 대한 얘기가 사회권 선진국의 문제다. 저희가 이제 뭐 담대한 소수란 말을 제가 자주 썼는데, 그 과거에는 자유권을 얘기하는 게 담대한 소수였어요. 군부 독재 정권 때는 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를 보장하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다, 그게 맞는 얘기였죠. 지금은 그 얘기가 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권 얘기를 할 때가 됐다. 민생과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담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박에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여러분들 기억 잘 해보시면 과거 그 서울 그 교육감 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 무상급식 논쟁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다 알고 있고 전국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고 있는 경북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무상급식이 맨처음에 논쟁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북한처럼 집단으로 애들 밥 먹인다, 빨갱이라고 했어요. 기억 잘 해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무상급식은 우리가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할 때는 집에서 주로 주부들, 어머니들이 내 돈으로 밥 사줬겠죠. 도시락이든 뭐 보호밥통이든 내 돈으로 주는 것이 당연히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상급식 논쟁을 되고 바뀌었죠. 아니다. 국가는 이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는 이인데 그 돈 중에 우리 애를 위해서 무상으로 밥을 줘라라고 우리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권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폐지한다고 그러면 특히 최근에는 가만 안 있죠. 다음에 아침에 내가 도시락 시켜야 되는데 더 힘든 걸 떠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사고 아침마다 반찬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지방정부 서울시가 해야 되고 그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적어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회권이 보장이 됐고, 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게 확장이 돼서 어느 지인자치단체는 무상교복도 합니다. 네. 지금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경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충남도 하고 있죠. 전국 보게 되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충남을 하고 있는데 충남이 서울보다 잘 삽니까? 못 사는. 충남이 서울보다 재경산이 또 낮아요. 그 충남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충남 사람들 입장에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먹힌 거죠. 관철된 거죠. 그래서 모든 애들이 교복을 우리가 돈을 안 냅니다. 충남 유권자들은. 네. 중앙에서 돈이 오건 지방에서 지방세가 오든 간에 그 돈 중에 애들 교복은 우리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안. 즉 세금 중에 국가 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면 권리에 반대는 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나의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씩 그러한 권리, 사회권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원주민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권입니다. 치료받을 수, 낮은 가격으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된다. 더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값 등록금이 이명박 계속 있는데 안 됐잖아요. 예. 단값 등록금도 보면 지금 국립보다 사립 얘기하면 사립 등록금 장난 안 하는데 단값 된다는 얘기는 그 단값이 반환이 없어지면 그 학생이 혹시 고학을 한 학생이면 알바를 덜 해도 될 거고 알바를 덜 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늘어날 거고 부모가 되신다고 그러더라도 그 등록금을 두 학기 그러면 1,000만 원을 절약되게 되면 그 1,000만 원을 딴 데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름 아닌 그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 사회권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이런 문제를 개인이 아니라 급식이건 교복이건 등록금이건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대학 등록금 지금 100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50만 원 정도 하는 걸 거예요. 영국도 지금 한 그 정도 하고 영국은 좀 더 비싼데 우리는 이제 완전 인프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저희는 지금 다른 건 PPT를 보시고요. 보육신당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권 선진국이다. 그런 건데 이거 사회권이라는 말이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권이라는 말을 몰랐을 때도 무상급식 때부터 시작한 거고 무상급식부터 최근까지는 문재인 케어 때까지 이루어져 왔다. 근데 이걸 더 연결화하자라는 것이 조국신당의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화는 직접 목소리가 좋으셨습니까? 야, 이렇게 교회 같은 분위기가 있었죠. 깜짝 놀랐고요. 그 대표님 아까 차마 설명을 못 드렸을 텐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 두 번째 앉아 계신 검은 옷 입으신 우리 환님께서 조국백과에서 그동안 고생이 하셨다고 앞으로 조국민들과 하는 그 영향 챙기시라는 걸 준비하셨어요. 지금요, 이제 약간 약속 겨루기?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질의응답을 손들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 화면에서 본인이 질문하고 싶으신 거를 자기 모바일을 찍으시면 여기 이제 등록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빼고, 저희는 질의를 좀 골라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좀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동안 제가 대표님께 질문을 한 두세 가지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뭘 드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들은 저희가 21년부터 있는 사람들도 책을 읽어왔는데 책을 쓴 저자들은 되게 할 말이 있어서 책을 쓴 거잖아요. 그 책 속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지금 사회권 선진국을 제기하셨죠. 네, 그게 권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손잡아 볼까요? 지금 가불선지국 다 읽고 들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거의 안 읽고 들어오시는데 오늘 역시 팬심이 강하셔서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그 책에서 79페이지를 보시면요. 유영숙 교수님의 글을 우리 도대표님께서 인용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영숙 교수님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와 선진국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계속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을 방치한다면 그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건가? 라고 이제 윤 교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도대표님께서도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원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심적인 어떤 가치라고 보고 책에서 좀 인용을 찍은 것 같습니다. 사회평 선진국의 핵심적인 내용은 답변인 것 같은데요.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천천히 드시면서 답변해주시면 됐습니다. 가만히 알고 말씀하는 처음입니다. 그 대표 천천히 좀 드실 수 있게 좀 준비하고요. 사연들이 저희 책 뭐죠? 그 79페이지 홍식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백 교수님이 본인의 책을 쓰신 후에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 그 복지국가의 기원과 개적이라는 윤 교수님의 3권짜리 그 조선시대부터 시작하는 복지국가 개적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 책이 있으세요. 그 책을 조금 그 학술적인 얘기는 빼고 대중적으로 만들어놓은 책인데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교수님의 사회 가불선지국가든 지금 일평같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골라봤습니다. 저희 데뷔 타이스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보심 책 정말 좋은 책이고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불평등, 가난, 빈곤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예. 이기면서 많이 얘기할 때 트럼프가 미국의 레기 화이트 프로라고 하는 레기인데 가난한 사람들 이쪽 마음을 얻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민주주의자라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 이유를 막막하네. 미국의 백인들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민주주의,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정치인들과 한번 이루어지게 된 이 영원불변으로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장은 지금 이제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를 합니다. 와서 이거 때 뛰는데 그래서 그걸 제 말은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너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비난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고요.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게 되면 우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의 자유 이게 누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빈곤 문제나 가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러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뭐가 필요하냐, 민주주의가 밥 먹어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야고를 해서 심지어 파시즘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그래서는 복지나 이런 문제를 가난을 해결하고 복지 문제 해결하고 사회권을 강화하는 게 사실은 현황주의의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 질문이 있을 거 싸우고 있고요. 이제 못 쏘다고 했는데 지금 보내주고 네.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좀 이따 그 질문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대 청년이 이제 한 고백인데요. 지금 뒤쪽에 약간 서 계신 분들이 20대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와 선진국 때는 좋아 이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또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토론되는 것이 있는데
1990년대생인 이명옥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29살 때 쓴 책이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책이고 저는 모임에서 첫 번째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명희 교수가 20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8팀 이제 이런 거 불순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두 개의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중산층대 상층 중산층과 하층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는 20대는 그 중에서 어디로 갈지가 평생 결정되는 대학 입시와 입시에 따라서 첫 직장이 어디가 되는가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지쳐있다. 그래서 그 경쟁에 그날 끼어들 수 있는 어떤 친구들은 그 경쟁을 하나도 아무런 다른 걸 그거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또 배제된 어떤 청년들은 또 그 문화를 율법, 오늘 즐기자, 소확행, 오늘 즐거워야 소소한 행복을 즐기자 이런 걸로 이런 모델하는 표현으로 일단 자기를 이루어서 이렇게 작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 책에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민국 작가는 이런 말을 하면서 20대들이 지금 이 지경이 더 보니까 청년 정치라는 게 소멸하도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도래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대표님께서 강조성 계시지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무엇을 표상하는지를 20대에게 물었을 때 20대들은 허세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50대들은 자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20대들이랑 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뭐 어떤 지금 대표님께 청문회를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 뭐라 지금까지 일정히 준비하셨는지 좀 설명드리는 자리에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20대에게 특히 지금 삶이 어렵고 미래가 딱딱하고 저희 때 20대 같은 경우는 홍문독재 정권이 뭐 저희 하더라도 뭐 잘 되겠지 생각했어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직접 가지고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보통 평균의 전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세대가. 전두환도 보기 싫고 이순자도 보기 싫지만 그렇지만 대학 졸업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20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이른바 386, 486, 586사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그러면 자기가 당했던 정치적 거가 그래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20대는 그런 이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기처럼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저의 표현으로는 사회권 보장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필요한데 어른들이라서란 기성세대라서란이 그 민주주의 문제를 자유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주의 이번 이 20대 입장에서는 배우는 소리 하나에 되는 거죠. 배우는 소리 하나라고 우습게 보고 야유하거나 우리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들은 그때 오도승당 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뭐도 하고 집도 입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아무리 고생해도 안 되는데 또 공정할 맹자할 좋은 멋진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허세라고 나오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 시니컬해지고 그래서 20대 특히 통상 요즘에 말하는 말은 이대남이라고 하더군요. 이대남이 가장 보수적 과거 80년대, 90년대는 이 시대의 남이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 이대남은 오히려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학교에서는 이대 여성, 이대 여에게 치이고 그래서 그 여성이 여성을 싫어하죠. 남녀평등도 싫어하죠.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도 이게 전망이 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른이라고 특히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어른들 또는 정당이 뭐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멋진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자신의 삶 특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은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우리 보는 분은 다 자유롭잖아요. 뭐 말도 자유롭게 하고 멋진 게 많고 눈도 호강을 하고 입도 자유로워지고 귀도 호강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죠. 20대는. 그리고 자기의 전망이 안 보이는 거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죠. 잘난 체한 사람. 그것에 좀 괜히라고 보고 저는 이 20대가 지금 20대 세대가 분열이 생기고 남녀 간에도 분열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이대남을 이제 남성과 여성을 쪼개고 세대를 쪼갠 세대 쪼개기 전략, 전형적인 세대 쪼개기 전략을 통해서 성공을 했죠. 이거 앞으로 이제 더 심각해질 것인데 전 세대 통합을 위해서도 그 20대 남성이 갖고 있는 불만의 핵심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놈들아 왜 그러냐? 혼낼 게 아니라 너희들 왜 그러냐면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게 아니라 이 20대 남자가 왜 그런지 그 불만의 저는 이렇게 불만의 고통의 근원은 아까 얘기한 자기 삶에 대한 전방상실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또 정당 저희가 자체가 켜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요게 해결된다. 제가 주거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비전을 마련하면 사람은 그때 여유가 생긴다고 봅니다. 맹자 말씀이기도 한데 맹자 말씀 풀어 얘기하면 먹을 게 해결되는 그때 여유가 생깁니다. 인간의 본성이라서 먹을 게 없으면 이게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죠. 특히 그 상황은 소수자를 구박하고 억압하고 욕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세대나 여유가 생기면 내가 여유가 생기도록 정부가 국가가 만들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자라고 불리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하고 포용력이 생기는데 안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이쪽 처리해야 돼. 나쁜 놈 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20대 남성들이 옳다가 아니라 그 불만의 근원을 보고 현 정당 대표로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대표님 말씀 덕분에 점점 일이 핵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남자 얘기 만나면 제가 얘기가 어디로 치줄까 너무 불안해서 걱정스러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6년 촛불 시위 때요. 연령대별 촛불 시위 참여 인원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즉 20대 전원 중에 몇 퍼센트가 촛불 집회에 나왔는가 30대는 전원 중에 몇 퍼센트가 나왔는가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몇 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을까요? 40대요. 통계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어요. 2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탄핵에는 지지하지만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20대가 가장 높았어요. 30대가 툭 꺼지고요. 40대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40대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20대들이 지금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촛불 집회에 가장 먼저 나와 있었던 선봉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진보적인 인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잘했으면 윤석열 정부를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맡게 된 것의 핵심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게 20대, 30대 촛불 시위 때에는 촛불 집회 때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2020년 대선 때 딱 그 포지션이 이제 변동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고 탄탄하게 사회권 선진국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음 책 좀 열어주시면, 방금 전에 이제 이거는 임명국은 20대에 졌고요. 이제 이 책을 지은 고재성 씨는 30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카톡방들이 막 있잖아요. 이번에 누구 찍자, 누구 찍자. 그 카톡방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17년에도요, 노태우를 찍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국민들 중에. 그런데 술자리에서 나 노태우를 찍었어라고 말은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2022년에 20대, 30대의 카톡방에서는 나 이번에 윤석열 찍었어 라고 밝히는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왜 나라가 일어났느냐. 또 박대근이라고 하는 30대, 1984년생은 성공회대 공상학번이었어요. 성공회대학교 분위기를 아시죠? 상당히 진보적인 교수님들과 함께 너무 당연하게 박대근은 민주노동당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민주당의 대학생 조직에서 사무국장으로 이런 적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학생도, 이 청년도 2020년에 윤석열을 찍었다라고 이 책에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박대준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민주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진보진영의 모습을 피아식별, 선악부분, 갈라치기, 진영논리, 이게 맞으니까 이 얘기하면 틀려, 반대 의견 묵살, 이런 것이 민주진보진영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깨기 위해서 민주당 홈런로하고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야. 사실은 윤석열 찍은 게 아닙니다. 윤석열의 반대편을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것이 원래 민주진영의 모습은 탈권위주의 아니냐, 노무현 때의, 김대중 때의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이제 이런 30대들에 대해서 미래당의 핵심 참모셨고, 민주진보진영이 그 운영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비판을 갖고 있는 30대들에 대해서 좀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어떤 그 말이 진짜 가슴 아프죠. 정말 아픈 얘기고요. 저도 제가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30대 그 고통과 불만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저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그 역시 아까 두 번째 질문과 같은 맥락 같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20대 청년의 미래에 대한 불만 문제라면 30대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당시 민주당 또는 당시 집권 세력의 소통 능력, 소통의 의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독선적이라거나 또 선배 세대라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랬다 그러면서 아까 피하고 너와 나 선을 긋고 너는 틀렸고 난 옳다 이런 식으로 계속 30대한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정치적 입장이 그 산에 강한 편이긴 한데 저는 개인과 개인 차원에서는 최대한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권위주의 이런 말 쓰고 싶은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권위는 필요합니다. 제가 맨날 까불고 돌아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네, 많은 경우 이제 권위를 갖게 되면 권위주의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내가 이제 목에 힘주고 금방 떨고 이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30대 그 불만에 대해서 다 보진 못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적 실패를 하면서 오히려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있어요. 원래 진영 논리가 극복하자는 얘기를 모두가 했습니다. 하고 진보든 보수든 서로 소통해서 합의되는 부분들을 합의 처리하고 이렇게 대화 소통 이래서 가자고 하다가 윤이 등장하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소통하는 거는 이거 안 되는 거라 돼버렸어. 이게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좀 괜찮은 보수 세력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똘똘 뭉쳐서 윤석열 김건희를 방어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힘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질문이 일 것인데 저가 하더라도 기성세대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이로 봐서 그러면 30대 같은 경우는 저는 30대의 경험을 제가 지금 30대를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거나 안다고 말해봤자 10분의 1밖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해결 방법은 제가 당대표인 제가 그 30대 문제 안다고 말하거나 제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걸 전 못하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그 30대 사람이 제 정당 같으면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저희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역별로 만들어지는데 그 30대가 들어와서 다 구성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제가 아무리 말로는 제가 개방적이다 탈고지지가 말하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문제를 제기한 분들 30대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건 듣는 건 있다. 듣는 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마지막 질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책 한번 좀 띄워봐 주시고요.
그런 질문에 좀 가름해서 이 책에서 저희 나라 중산층을 분석한 책입니다. 지금 앞에 질문 통해서 얘기한 20대와 30대가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서 사회권 선진국을 여러분 사회권 선진국을 조국 대표 혼자서 만드시는 건가요? 이거 저희 같이 만들겠다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좌절감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과 이런 걸 조합해 보면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산층에 더 이상 우리 아빠 세대, 엄마 세대처럼 나는 집을 하나 가지고 아기를 둘을 낳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에 소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분개감에서 20대와 30대는 기전을 잃고 좌절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해 있다라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그걸 날카롭게 분석을 했고요. 뭐 보면 재밌습니다. 강남도 다강남이 아니다. 압구정이 있고 그 밑에 댕치동이 있고 그 밑에 또 그 뭐 조그맣 가는 뭡니까? 그 밑으로는 강남을 쳐주지 않는다는 그 아드의 또 치열한 또 전살집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권을 뺏긴 중요한 한 이유가 되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들과 함께 해야 될 텐데, 아마 대표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들어와서, 들어주는 능력이 있으니 함께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당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자, 조국혁신당, 저희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야당과 구별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20, 30대 청년들을 단위 주역으로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의 포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조직 차원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모자라거든요. 훨씬 모자라고 국회의원 수는 170일 늘이고 당원 조직도 뭐 훨씬 약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직력에 있어서 의석수나 당원 수에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국회의원 수만 내게 되면 15분의 1이다 하니까 170일 것이니까. 네. 근데 여론조사상으로 통상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된 걸 보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보면 조사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데 뭐 최근에 발표한 NB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략 한 10%라면 뭐 민주당이 한 30% 대략 한 정도예요. 그건 한국갤럽은 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막 3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조직력으로 보면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훨씬 적게 나와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정당입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민주당은 만들어진 지 70년 된 정당이에요. 역사와 조직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불리한데 지금 여론조사가 사람들이 적게 나왔다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 이렇게 훨씬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면 다른 걸 기대한다는 거죠. 맞아. 뭔가 기대를 하는 거죠. 저쪽이 아직 작은 곳인데 뭔가 얘기하는 게 하나는 한편으로는 검찰 독재 정권과 세게 싸우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권 선진국 등 여러 가지를 뭘 하는데 저게 아직 문제는 정확히 모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말할 것 없죠. 민주당과 다른 무슨 비전과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모든 전문가는 아니고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느낌을 인식을 하고 예를 싸울 때 누르는 겁니다. 전 그거에 이제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1년밖에 안 됐다. 근데 왜 그 정도 조직력이 약한데 그만큼의 조직력에 비해서 많은 지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특권 중산층 말씀 새로 이제 못 봤습니다. 못 읽어봤는데 저는 정말 사회과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일부러 많이 하는데 어려워지지 말고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다 뭐라 적혀 있나 하면 그 민주주의 이런 거 다 말들고 좋은 사회가 무슨 사회냐 하면 인공구성상 모래시계처럼 돼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돼 있어요. 중산층이 두껍고 요렇게. 제가 하는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중산층이 두꺼워야 나라가 잘 된다. 전 지금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중산층이 적어지고 달라지고 밑으로 많이 내려가고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뭐 하얀 문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서로 급속히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중간계층의 분열과 그런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는 중간층이라고 중산층인데도 나는 여기 유지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또 중산층에 있지만 나 위에 있는 아까 압구정도 뭐 충남도 했습니다만 나보다 그 위에 사람에 비하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추락의 가능성이 옛날에는 계속 올라왔는데 추락의 가능성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이제 불안입니다. 해줄게. 그럼 말 듣겠습니까? 막 너 당신은 좀 참아라. 안 참죠. 지금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정치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불안한 30대라고 한다면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불안을 조금씩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까 무상급식 얘기를 한 겁니다. 무상급식을 중산층이 다 감안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지금 이만큼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정당 나라는. 그럼 지금 단계 이 시점, 이 순간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회권 정책이라는 게 요만큼씩을 표현이 좀 어깨가 있습니다. 맛을 보여야 됩니다. 맛을 보여나가면서 우리 조금 더 요구하자고 또 다음번에 또 요구합시다. 요구합시다 해서 이 대우를 갖추면서 조금씩 하고 그러면 바깥에 별로 되게 냉소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맺히면 있습니다. 그 무상급식이 그랬어요. 근데 현실화하니까 차례차례 더 다루거든요. 이 안으로. 그것도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죠. 나에. 네. 저는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조금씩 다른 피부에 와닿는 변화, 불안 해소 정책, 피부에 와닿는 거에 추상적으로 멋진 얘기 말고 등록금이 반으로 날라간다. 요렇게 해서 등록금 3분의 1 날린다. 요렇게 해서 무상급식, 그 다음에 무상급식 해결됐으니까 옷을 준다거나, 보육을 한다거나, 어느 지역 단위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당장은 못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정책이 이러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사회권 보장 5개년 계획을 그런 말을 좀 저희 단에서 잘 쓰고 있는데 경제개발 5개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박정희.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몇십 년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때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요 계획을 따라가게 되면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20년 뒤에 나도 이만큼 잘 살고 20년 뒤 이만큼 잘 산다고 국가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나름 5개년 계획으로 몇 번을 했잖아요. 예. 저는 사회권 보장 5개년 계획으로 40년, 20년씩 가야 된다고, 20년 정도. 20년 뒤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꾸준히 방향을 잃지 않고, 제가 지금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출하면서 앞으로 10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년 하겠다고 그랬는데,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10년 하면 10년간 제가 할 걸 하고 10년 뒤에 다른 사람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제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보고 놀아야죠. 예, 비싸다.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10년 계획 세우고 또 그 다음 후배들이 또 그 다음 계획 세워 가면 저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스웨덴이 지금 복지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그 복지국가를 밀어붙이던 집권당이 몇십 년 집권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그 세대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물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줬죠. 그 방향을 잡고 이제 어려운 말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스웨덴 사람들이 좀 어려운 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유토피아다 그랬습니까? 유토피아 안 된 얘기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 유토피아 저기 멀린 유토피아 말고 바로 여기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1년 단위로 아까 5개년 계획 말 1년 단위로 스웨덴 국민들에게 뭘 줄 수 있는지 줍니다. 그 사람들이 느낍니다. 자기 세금으로 냈던 세금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 또 해보자 그럽니다. 이런 계획으로 몇십 년을 집권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스웨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하고요. 제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